안녕하세요. 글로벌 서비스 본부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개인 관련 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통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진출할 때 앞서 설명드린 법인세, 이전 가격, 그리고 간접세 관련 이슈들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주재원 세제의 경우에는 사실 파견을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하시는 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역시 또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인도 과세기관과 거주자 판단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과세 연도는 우리랑 다르죠. 캘린더 이어가 아닌 4월 1일부터 3월 31일 회계 연도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 연도 다음 12개월을 보통 어세스먼트 이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183일 이하 체류한 경우라면 인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한은 조세조약상 소득세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에서의 과세 범위는 거주자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에서의 거주자 지위는 총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Resident Ordinarily Resident, Resident Not Ordinarily Resident, 그 다음에 Non-Resident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도 과세 기간 동안 182일 이상 체류를 하거나 또는 60일 이상 체류를 하고 직전 4개년도 동안 총 365일 이상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Ordinarily Resident로 분류가 됩니다. Ordinarily Resident로 분류가 되면 인도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과세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레지던트 중에서도 만약 직전 10개년도 중에 9개년의 인도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직전 7개년도 동안 인도에 730일 약 2년이죠. 미만 체류한 경우라면 Not Ordinarily Resident로 분류가 됩니다. Not Ordinarily Resident는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인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보통 인도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신 파견자의 경우라면 첫 2개년도는 Not Ordinarily Resident로 분류가 돼서 인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체류일을 셀 때는 인도 입국일과 출국일 모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류 목적은 체류일수를 계산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인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 기간인지 상관없이 인도에 체류한 날짜를 모두 산입하게 되므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7월 1일부터 인도에 공식적인 파견을 시작했다. 근데 연초에 계속 출장으로 인도를 방문을 했다고 하신다면 출장으로 인해 체류하셨던 기간도 체류일수를 산정하는데 합산이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 소득세율과 사회보장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도 소득세율이 최근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죠. 2021 회계년도, 즉 2020년 4월부터는 MPTR이라는 새로운 개인소득세율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 구간을 제외를 한다면 과표 구간이 3개였는데요. 3개 과표 구간이 6개 과표 구간으로 세분화가 되면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MPTR을 적용을 할 때는 기존 세율에서 적용이 가능했던 각종 공제들, 이그젬션, 디덕션 등이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PTR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MPTR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컴텍스 이외에 인컴텍스 설차지는 500만 루피, 과세소득이 500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부과가 되고요. 에듀케이션 세스는 인컴텍스와 인컴텍스 설차지의 합계의 4%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사회보장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비던트 펀드가 있는데요. 근로자 부담분 12%, 사용자 부담분 12% 해서 합산하면 총 소득의 24%가 사회보장세 요율로 적용이 됩니다. MPTR 관련한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19랑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1920 정기신고 기한이 원래 2020년 7월 30일이었는데요. 11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프라비던트 펀드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12%가 아닌 1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일정 기간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속하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부 감경을 해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코비드19로 인한 체류 기간을 거주자 판정을 할 때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요.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인도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인도를 떠나지 못한 거주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견 형태에 따른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의 고용관계를 한국 법인과 두고 주재원의 지위로 파견을 간 경우와 또는 현지 법인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로컬라이즈 돼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비던트 펀드가 주재원의 경우에는 한국과 인도 간의 사회보장 협정이 있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계속 납입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을 받으셔서 사회보장세 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지 법인과 고용계약을 갖고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소득의 24%에 달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면제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재원 파견 시에는 사회보장세 면제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의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인도 원천 근로소득을 한국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는 한국에서의 거주자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재원, 특히 주재원의 경우에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좀 더 명확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과 인도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는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지급한 급여만 신고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도 인도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경우라면 인도 원천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도에 1차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만약 거주자로 간주가 된다면 인도에서 지급한 소득까지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대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 세법뿐만 아니라 조세조약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인도 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회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거주자로 연말정산을 하시면서도 해외 국외 원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각종 공제를 받으셨는데 거주자로서 국외 원천 소득의 신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국내 임대소득을 갖고 있는데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종 공제를 받는 반면 인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둘 다 세법상 맞지 않게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도 개인도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주재원 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후 주재원 소득세나 파견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팀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